85페이지 확인 중개사물 조사 확인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은 매도인한테 들은 대로 설명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 권리 관계가 다 공부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만약 예를 들면 유치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특수지역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건 눈에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 설명해야 된다고. 그거는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마저도 설명해야 됩니다. 특수지역권 이런 거. 자,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공부에 의해서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현장 조사가 있고요. 2번까지만 있는데 세 번째는 여기는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방법,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현장 답사 하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현장 답사하면 건대당 설정되어 있는 거 얼마인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공부만 보면 좀 전에 말했던 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해야 돼. 전부 다. 1차적으로 의뢰인한테 우리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일단 집 팔겠다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몇 층짜리 몇 평짜리 얼마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 물어보고 나서 뭐 몇 평이라고 몇 제곱미터라고 한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 건축물대장 떼보고 면적 확인해야 되고요. 권리관계는 은행 융자는 있습니까? 이런 거 미리 일단 물어봐야 되겠죠? 얼마 있는지 물어보고 등기사항증명서 얼구 보고 채권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2차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3차적으로 현장 답사를 해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런 거 나왔어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만 확인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옵니까? X입니까? 그 X예요. 우리 실무상 뭐뭐만 하면 된다. 이거는 거의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법령에 보면. 예외가 다 있기 때문에 뭐뭐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거의 X라고요. 우리 실무 지문에서, 학개론 지문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그 모건대 정재호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틀린 지문은 전부 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 다 X로 돼 있대. 자기 낸 문제는. 저는 뭐 학개론 안 풀어봐서 모르겠는데요. 학개론에서 뭐뭐 할 수 있다. 이거는 대체로 X래요. 그 감정평가 문제는 그 강원대학교 장희순 교수께서 출제하셨고, 정재호 교수는 뭐 경제론하고 앞에 총칙 부분은 본인이 출제했다더라고 5분이 들어가서 출제했는데, 내년에 여러분 볼 때는 출제에 못 들어갑니다. 이번에 2문제 이의신청 받아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배제됐으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통계 전문가가 들어오니까 올해 시험하고는 반대로 출제된다고 보면 돼. 수능도 올해 국어가 어렵고 뭐 수학이 쉬웠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가. 그럼 내년엔 수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수학이 어렵고 국어가 쉽겠죠? 반대로 공부해야 된다. 반대로 역발상을 해야 돼. 남 공부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요? 공인중개사? 올해 대체로 평가가 대체로 일반적으로 1차 중에서 뭐가 학개론 민법 중에서 뭐가 어렵다고 나왔어요? 일반적인 평가가? 학개론이 어렵다고 나왔죠. 대체로. 뭐 민법이 어려운 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평가가 그래요. 그럼 내년에는 학개론이 쉽고 민법이 어려울 개연성이 높겠죠. 그럼 2차는 올해 뭐 공법, 등기법 이런 거 어렵다고 또 뭐 2개가 어려웠어요? 세법도 어려웠어요? 세법, 등기법하고 공법이 최고 어려웠어요? 그럼 내년에는 그 2개는 좀 쉽겠죠? 공법은 특히 쉽겠죠. 그럼 반대로 최고 쉬운 게 올해 공인중개사법이었으니까 내년에는 2차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작년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 어려웠잖아요. 올해 쉬웠고 내년에 어렵다고요. 작년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공인중개사법이. 어쨌든 지금 1차 합격자가 이미 얼마에 16,000여 명, 정확하게 지금 인원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6,000여 명 정도 되더라고. 이미 1차 합격자가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올해 합격자가 지금 9,000명도 안 되잖아요. 8,000몇 명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16,000명 1차 합격돼 있다면 그 중에 반은 무조건 절반 이상은 떨어진다고 해야 되겠죠. 2차만 봐가지고.
그럼 2차도 그렇게 쉽게 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일단, 공인중개사법도 이것도 어렵게 내버리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점수 안 나와요.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는 거지,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통계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제가 올해 강의하면서 중개사법 쉽게 나온다고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 다 어렵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쉽게 나온다는 거는 목숨 걸고 해야 돼. 어렵게 나온다는 거는 어렵게 나오면 적중시키는 거고, 어렵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쉽게 나오면 아무도 말 안 해. 자기 점수 잘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제가 목숨을 걸고 말한다고. 올해는 제가 올해 강의한 거 들어보면 다 쉽게 나온다 했어요. 근데 내년 여러분 볼 때는 분명히 어렵게 나와요. 중개사법은 최소한, 다른 과목은 제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공부 그 세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하는 게 좋다. 실무상은 뭐만 확인하면 된다. 그건 거의 X다.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주로 뭐냐면 표시사항은 대장이, 등기부보다는 대장이 우선하죠. 표시사항은 면적, 소재지, 지목 이런 것들은.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일사편리 치보세요. 일사편리. 일사천리라는 말 비유해서 이게 지금 19개 공부를 통합했어요. 통합해가지고 일사편리에 들어가면은 지금 등기부만 통합이 안 돼 있어요. 등기부는 따로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도록 링크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사편리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조회를 다 할 수 있어요. 19개 공부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일사편리 들어가시면. 그래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행위제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것들은 그럼 소재지는 지적도 임야도에는 뭐가 나와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면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지적도 임야도에 시험에 출제돼서 지적도 임야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면적 나타나냐고요. 소재, 이게 지번이죠. 번지수죠. 지번, 그 다음에 지목, 천원, 차장, 지목 이것밖에 안 나타나요. 지번, 지목, 경계, 이게 경계죠. 이것밖에 안 나타나요. 면적이 얼마인지 안 나타난다. 면적. 소유자 안 나타납니다. 소유자 누군지. 지적도 임야도에는 소유자도 안 나타나고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요. 그 지목이 나오긴 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나오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죠. 천원, 차장 같이 시작. 이 네 개만 두 문자, 첫 대가리, 이름절을 보호로 쓰지 않고요. 이음절, 차문자를 보호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첫 대가리, 이름절을 보호로 사용합니다. 천은 하천이고 원은 유원지입니다. 차는 주차장입니다. 장은 공장용지입니다. 시험에 그래서 실무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적도를 열람해보니 지목이 공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이를 의뢰인에게 공장용지라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하면 X라고요. 공은 공원이고 장이 공장용지입니다. 차는 주차장이고 주는 주유소용지입니다. 유는 유지고 원이 유원지입니다. 지적법에서 배운다고요? 아직 지적법부터 먼저 안 해요. 뭐부터 해요? 등기법, 지적법 중에서 여러분들 공부. 지적법부터? 옛날에는 다 등기법부터 먼저 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등기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법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는 옛날에는 이게 호적등본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호적등본. 지금 호적등본 없어졌죠? 옛날 호적등본은 호주를 중심으로 돼 있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는 나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럼 나의 형제간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보면 나의 형제간이 나와요, 안 나와요? 2촌. 가족관계 등록부는 1촌만 나와요. 1촌. 무촌하고 1촌만 나온다고요. 배우자 나오고 부모 자식만 나온다고. 직계 존비속 1촌만 나온다고. 존속은 위로를 존속이라고 하고 밑으로를 비속이라고 하죠.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를 존속이라고 불러요. 존속, 직계 존속. 비속은 밑으로
자식, 손자, 정손자, 고손자 이게 비속입니다. 그 직계 존속하면 위로고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도 일촌이고 자식도 일촌이죠. 부부는 무촌이고 할아버지는 몇 촌이에요? 나로부터 한 달이 거쳤으니까 1촌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형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의 동생은 3촌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형님은 4촌이라고 부른다던데 형님이나 동생이나 다 3촌이죠? 아버지 동생도 3촌이고 보통 아버지 동생은 3촌이라 하잖아 우리 흔히 근데 아버지 형님 보고 3촌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더라고. 큰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3촌이라고는 잘 안 부르더라고. 현실적으로 촌수로 따지면 둘 다 3촌이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1촌이고 아버지는 누가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낳았으니까 할아버지가 2촌, 할아버지가 낳았으니까 3촌. 한 다리에 1촌이에요. 그 촌수로 따지면 할아버지도, 큰아버지도 3촌, 작은아버지도 3촌입니다. 고모도 3촌이죠? 촌수로 따지면. 이모도 뭐 외가 쪽으로는 3촌이잖아요. 촌수로 따지면. 이게 중학교 시험인가 나오던데, 윤리 시험인가 촌수 따지는 거. 자,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보면 그러면 형제간인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형제간인 걸. 가족관계 등록부 내 걸 떼보면 내 형님이나 동생 안 나온다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너 형제간인 걸 입증해봐라. 이렇게 어디서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예? 예, 그럼 형님, 동생 하려면은 내 부모 걸 떼보면 되겠죠? 부모 걸 떼보면 그 부모의 자식들, 일촌들은 다 나오니까 만약에. 그게 가족관계 등록부고요. 옛날에 호적등본은 호주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는 오직 남자만 됐어요. 그래서 여자는 태어나면 아버지 밑에 실렸어. 호주 밑에. 그랬다가 시집가면 남편 밑에, 남편 죽으면 자식 밑에, 자식 죽으면 손자 밑에 실려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옛날에는 그럼 이혼하면 돌아오면 돌아왔다고 호적에 몇 년 며칠 누구랑 이혼해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빨간 그건 다 이게 기록이 다 돼 있었어요. 옛날 호적등본은.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는 5가지 증명서가 있어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이런 게 다 돼 있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혼인증명서나 그런 걸 떼지 않는 이상은 안 나타나요. 그 이혼한 거 이런 것도 굳이 그 부분을 떼야만 나타나지. 가만히 그냥 기본증명서만 떼면 그 기본적인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게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요. 한정치산자, 우리 지금 중개사법에는 한정치산자, 뭐 금치산자라고 돼 있고요.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항전 후견인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가족관계 등록부는 그런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1촌만. 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가족관계 등록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누가 돼요? 그 미성년자면 부모가 되고요. 배우자가 있는 부부라면은 배우자가 피성년인,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되거든요. 배우자 다 나타났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하고 부모 자식인 거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라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은 지금 무허가인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인 경우에 서울에 옛날에 1981년도 이전인가 지은 건물들은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그럼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면 그게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3층으로 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4층에 옥탑방이 하나 있으면 그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요. 서울만 있다고 옛날 오래된 건물만. 그럼 아무런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면 그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요. 불법으로 증축하고 이러면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대표자 확인 이런 게 가능하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는 누구든지 뗄 수 있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죠. 우리 일반 개인 건물도 다 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뗄 수도 있다고 아무나. 등기사항 증명서는 떼면은 등기사항 증명서 떼면 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앞에만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입력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다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주민등록증,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뗄 사람이 알고 있으면 다 입력하면 다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 앞에 생년월일만 나와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전부 다 옛날에 등기부 떼면 다 나왔어요. 옛날에 호적등본 호주만 알면 다 뗄 수 있었거든요. 그 보면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년월일만 나와 있다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지금은 생년월일만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뒤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왔어요. 이 웃겨요. 계약서 쓸 때는 계약서에는 또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어야 돼요. 그 주민등록증 같은 거 보자고 해야 돼. 근데 확인설명서에는 또 주민등록번호 적으면 안 돼요. 앞에 생년월일만 적어야 돼요.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 확인은, 공시지가 확인은 개별 공시지가 확인인데,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우리나라,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략 우리나라에 약 3,500만 필지가 있어요. 필지라는 거는 등록 단위죠. 한 필지는 그 등록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게 한 필지입니다. 이게 한 필지, 1번지 이게 한 필지잖아요. 2번지 한 필지죠? 그래서 같은 리나 같은 동에는 리동이 지번 설정 단위직이 리동이잖아요. 시골에는 리고 시에는 동이고 읍면에는 리라고 부르죠. 지금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이게 지금 상계동인가? 이게 무슨 동이에요? 상계동? 상계 1동, 2동 있어요? 몇 동까지 있어요? 여기 안철수가 국회의원 하는데요? 7단지? 아니, 국회의원 하는 거 7단지에서 국회의원 한다고 7단지만? 그 동만, 7동만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럼 노원 1동부터 7동까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원이 같은 집원이 노원 상계 1동에 또 하나 있고 2동에도 있고 3동에도 있고 7동에도 있고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 1번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1동부터 7동 다 합해서 1번지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법정동은 아마 상계동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행정동, 행정 편의상 법정동, 행정동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 좀 더 자꾸 알고 싶으면 모르는 말을 하면 더 알고 싶으면 인터넷을 찾아봐야 돼. 모든 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 못 하거든요. 어쨌든 법정동, 그 법정동이라는 거 법령에 규정된 동이 법정동이고 행정동은 행정 편의상 다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 2, 3동 다 합해서 이거 7동까지 다 합해서 1번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내비게이션 칠 때 보면은 상계 1동, 7동 이런 거 안 쳐. 그냥 상계동 몇 번지 이렇게만 친다고요. 왜냐면 1동이든 2동이든 번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번지는. 내비게이션 한번 보세요. 차 없는데요 하던데 차 없으면 휴대폰에 보면 다 내비게이션 검색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그 3,500만 필지 정도가 되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전국의 표준지 약 50만 필지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그 비준표에 의해서 배율을 곱해가지고 개별 필지에 대해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를 하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죠. 그럼 수용 보상금 이런 건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이의신청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땅이 가지고 있으면은 빨리 팔아먹으려면은 개별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하는 게 좋겠어요? 내려달라 하는 게 좋겠어요? 이의신청할 때. 이의신청하면 받아주거든요, 웬만하면. 땅 곧 팔아먹을 거야. 개별 공시지가를 높게 만들어 놓는 게 좋겠어요? 낮게 만들어 놓는 게 좋겠냐고요? 예? 높게 해야 되겠죠? 영원히 가지고 있으려면 세금만 많이 내잖아요. 높게 되면. 세금 많이 낼 가능성이 많죠? 공시지가가 높으면. 그러니까 영원히 가지고 있으려면 공시지가를 낮게, 개별 공시지가를 낮게 만들고 곧 팔아먹으려면 높게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럼 팔 때 매수인한테 지금 공시지가가 100만 원인데 지금 시세는 보통 공시지가의 2배, 3배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신문에 가끔 보다 보면 주인 직접 매매함, 양평 땅, 공시지가보다 싸게 팜 이런 건 못 봤어요, 신문에? 그런 건 몇 년 동안 계속 공시지가 높인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를 높여버렸다고요. 왜냐면 이의신청 계속 해가지고 이의신청 내면서 뭐라 하냐면은 나 세금 내고 싶다. 빨리 더 높여주라. 개별 공시지가 높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나는 국가민족으로 해서 세금 내고 싶다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 해줘요. 높여준다고. 그 개별 공시지가도 그래서 믿을 게 못 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거 어때야 돼? 그 주변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도 보고 표준지 공시지가도 보고 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특별히 거기만 개별 공시지가 높은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땅 중개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땅 하려면. 환지 예정지 증명원. 환지 이거는 도시개발법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말이죠. 환지. 바꿀 환자, 땅지자잖아요. 땅을 바꿔준다는 이야기죠. 환지라는 말만 보자고요. 환지. 환지처분, 관리처분 이런 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옛날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수지에 이게 지금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한 데가 있는데 수지 동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전답으로 돼 있는 땅을 갖다가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만드는 게 환지라는 건 땅을 A라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평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 처분을 개발을 다 해가지고 바꿔보니까 이게 A-는 50평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도로 나고 뭐 공공시설 동사무소 만들고 뭐 하고 하면 땅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게는 평당 1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하니까 평당 500만 원 됐어요. 이제 땅이 완전 택지로 개발되어 있으니까 500만 원인데 50평. 너 분명히 매매할 때는 종전 토지를 매매하거든요. 이게 종전 토지를 매매해가지고 나중에 받는 거는 환지 처분을 받으면 다시 50평밖에 안 받는다고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이 100평을 거래하면 나중에 50평만 환지 처분 받는다는 말을 안 했어요. 면적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을 안 했다고요.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고요.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 평당 500만 원씩 50평이면 얼마예요? 이거 2억 5천인가? 맞아요? 2억 5천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 제기했다고. 지금 평당 시세가 500 나르는데 지금 100평인 줄 알고 샀다 나는. 근데 50평밖에 안 됐다. 등기부 떼보니까. 손해배상 판례는 해주라고 했을까요? 안 해줘도 된다고 했을까요? 개업공개사는 설명 안 했다고 그런 말을. 판례는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그 이유는 판사가 한 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상례인 바. 상례가 뭐예요? 상식적인 예에 해당된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바이므로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의뢰인에게 불측의 피해가 예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명했든 안 했든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그런 걸 설명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개업공개사에게 2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확인 설명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판사가.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증명원을 떼보면은 이제 환지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면적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설령 이런 걸 안 해줬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돼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현장 조사했고요, 아까. 그 다음에 현장에는 꼭 가봐야 되겠죠.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뭐 땅은 가보긴 하는데 아파트 같은 거는 현장에 안 가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파트 똑같잖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몇 동 몇 호 하면은 동 면적 똑같죠? 근데 가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평수 바로 아래 위층에 있어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뭐 확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개조를 해놓은 것도 있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꼭 가보는 게 좋아요. 뭐 아파트는 그나마 그런 대로 괜찮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다르죠. 어쨌든 아파트를 하더라도 가봐야 되는데 오래 하면 안 가요. 안 가지더라고. 한 10년 정도 해버리면 매니지에 빠져가지고 자기 다 알고 있다고 안 간다고. 그럼 또 가봐야 돼요. 저는 맨날 같이 하는 사람하고 싸워서 자꾸 내가 가본다 하니까 너 놀러 가려고 가보려고 하지. 그 말로 가는데 그 뻔히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몸가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친구하고 같이 하다 맨날 싸웠어. 여자친구하고 같이 했는데 어릴 때 여자친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어쨌든 그 맨날 뭐 못가게 하고 막 다른 여자들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너무 피곤하게 해서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가보는 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남자 둘이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여자 2명 하는 거는 가능해. 근데 남자는 쓸 데가 거의 없어요. 참 희한하더라고.
예, 하려고? 총각은 해도 돼. 나이 먹는 사람 안 되지만 총각은 둘이 해도 괜찮아요. 총각들은 문 다 열어주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3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의뢰인을 통한 조사인데 분묘기지권 등 미공시라는 말이 뭐예요? 미공시. 여러분들 공시법 배우죠? 그 미공시라는 말은 미공시.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그래요. 그걸 공시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공시라는 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표시가 안 된 걸 미공시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분묘기지권. 이런 거는 분묘기지권 물어봐야 된다고. 사는 임야를 매매할 때는 묘가 몇 기가 있냐. 그 다음에 만약에 땅 팔면 묘도 이장할 거냐 안 할 거냐. 만약에 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새로운 분묘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특약으로 다 써야 돼요. 자기 땅에 묘가 몇 개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도 시골에 뭐 제 땅은 아니지만 지금 뭐 옛날에 우리 조상대로 내려온 땅이 많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어머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거는 알지만 남들이 그냥 몰래 갖다 묘를 설치해버려요, 시골 같은 데는. 그러면 그거 저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묘고 남들이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묘를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까운 우리 집 뒤에다가. 그래서 왜 저 가만 놔놨냐 하니까 아버지 하는 소리가 나무 묘 손 잘못되면 죽는다. 그냥 내버려 두라 이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나무 묘 함부로 손댔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 묘 설치한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그 다음날 되니까. 어쨌든 그냥 내버려 둔다고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누구 묘인지도 모르고 산에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냥 묘 이장해 줄 거죠.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장해 줘야지. 이때까지 그냥 공짜로 있었는데 파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팔고 나서 이제 이장해 주세요 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장하려고 했는데 어디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옮기면 우리 다 몰살 한다고 했는데 다 죽는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죽을 수는 없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 많이 줘야 되겠죠? 엄청나게 합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미리 합의서 쓰면 돼. 이장하겠다. 문서로 받아놓으면 이장해야 돼요. 판례가 실제 옮기진 않았다고 옮겼다고 이렇게 각서를 쓴다든지 확인서를 쓰면 옮겨줘야 된다고. 이장해야 된다고요. 말로만 한 거는 입증하기 어렵죠.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휴대폰 어플이 있더라고. 무조건 전화통화하면 다 녹음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핸드폰을 보통 2개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부동산 업무용으로만 쓰는 게 있고 특히 실장들은 그만두면 또 계속 옛날 사람들 막 전화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전화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업무용 전화는 녹음되게 하고 개인 사생활 전화는 녹음되게 하면 안 되겠죠. 통화한 거 증거를 남기려면 녹음을 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비선호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는 거. 그럼 비선호 시설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의뢰인도 이게 장례식장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환경조건 1km 이내에 환경조건 다 해야 되는데 1km 있는데 환경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요. 그럼 포괄적인 말이라도 하나 적어놔요. 법적 효력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모든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은 설명 들었음을 확인함. 이렇게 해놓고 사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분쟁이 생길 걸 대비해서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면 돼요. 읽어보라 소리 안 해도. 우리 은행 대출 받을 때 그 서류 다 읽어보라고 안 하고 그냥 연필로 자서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만 해주죠. 자필로 서명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읽어보면 무서워서 대출 못 받아요. 그 개업공개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의뢰인들한테 자서하세요 이렇게 사인만 하라고요. 분쟁 소지가 있는 거는 미리 명확하게 문서로 적어놓고. 근데 시험에 나오면 자서만 하게 하고 설명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시험에 나오면 설명도 잘하고 자필 서명도 받아두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2절 조사 확인 기준입니다. 1번 소재지인데 소재지. 소재지는 소재 플러스 지번입니다. 몇 번지, 몇 동, 몇 번지가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그래서 이런 소재지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적 공부. 지금
엄청나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도로명 주소가 있고 집원 주소가 있는데 계약서 쓸 때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 적으면 안 되고 집원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의뢰인들 인적사항 적을 때는 또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또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런 소재지는 등기 사항 증명서에 있는 게 우선하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게 더 우선이라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역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는 게 정확합니다. 정식 지목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나 지적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면적은 미터법을 씁니다. 평이라고 쓰지 않고 제곱미터로 쓰는 게 정확하죠? 제곱미터입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뭐 해배라고 하더라고. 일본식 표현 해배, 메테배 이런 거. 제곱미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곱미터. 100제곱미터면 가로 세로 10m, 10m면 100제곱미터죠? 국민주택 규모가 뭐예요?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잖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2년도 정도 만들어졌어요. 주택건설촉진법이 지금은 주택법이라고 하는데 그때 국민주택이 이미 45년 전에 국민주택이 85제곱미터였다고요. 커요? 작아요? 국민주택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죠. 전용면적 25.7평, 지금 우리 분양평수로 33평이 국민주택 규모라고요. 일본 같은 데는 한 열 몇 평이 국민주택인데 그 우리나라 국민주택 규모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모델로 삼았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생가가 85제곱미터 약 30몇 평 정도 큰 편이라고요. 지금도 30몇 평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국민주택 규모가. 자, 면적은 그래서 대장이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건축연도, 이런 게 경계, 지형, 지세, 건축물의 용도 등이 있는데 시험에 다음 중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게 출제됐어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방향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향인지 남향인지 맨 뒤에 10번에 있네요. 88페이지 10번에 있네요. 건축물의 방향이 있는데 시험에 출제됐다고. 다음 중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방향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향인지 동향인지는? 그럼 우리는 안 나타나요. 남향이 비싸요? 북향이 비싸요? 호주에서 북향이 비싸요? 남향이 비싸요? 우리나라가 있고 호주, 뉴질랜드가 있는데 호주에 가면은 오스트레일리아를 호주라고 하잖아요. 호주가 북향이 비싸요? 남향이 비싸요? 적도 지도입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지금 지구를 제가 잘못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구고 적도가 뭐예요? 붉은 길이라는 뜻이고 붉은 길이라는 말은 태양이 지나간다는 뜻이고요. 한자 뜻은 실제로는 태양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잖아요. 그게 적도인데 따라서 우리나라를 북방구라고 부르고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를 남방구라고 불러요. 그 지금 홍콩까지만 가도 난방시설이 없어요. 홍콩, 뭐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런 데는 난방시설 없죠. 겨울이 없으니까 난방시설 없다고. 그 남반구에 있는 호주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예요. 지금 가면 호주는 여름이에요. 여기는 호주에 가서 물어보니까 북향이 2배 비싸더라고 남향보다. 우리는 남쪽을 봐야 태양이 계속 보이잖아요. 적도를 보고 있으니까. 호주나 이런 데는 북쪽을 봐야 계속 햇빛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북향이 훨씬 더 비싸요. 남향보다. 그 우리나라는 남향이 비싸다고요. 남쪽을 보고 있어야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계속 보니까. 이거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래서 정남향, 정북향은 잘 없죠. 요즘은 짓는 집은 요즘은 막 기역자로 짓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짓는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남향이고 이건 남서향인데 남향이라고 부르고 이건 남동향인데 남향이라고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요즘은 일부러 성냥갑처럼 딱 일률적으로 못 짓고 다양한 디자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정부에서. 그래서 정남향, 정북향은 없어요. 요즘은 거의. 그 일산 같은 데 가보면 일산 호수공원이 일산 신도시 서쪽에 있죠. 서쪽. 향이 최고 안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서쪽이란 말 안 하고 그냥 호수공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래가 잘 되거든. 전방이 좋으니까 쫙 보이니까 호수공원이. 자,
자, 그래서 시험에 그런 게 출제됐다고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는 것. 또 안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건축 설비 이런 거 안 나타나. 건축 설비는 설계도서 중에서 시방서 봐야 돼. 철근 몇 미리짜리 철근 썼는지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지형과 지세도 시험에 출제되긴 했는데 지형, 지세. 지형, 지세. 시험에 지적도를 통해서 지형과 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지형과 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O입니까 X입니까? 지형과 지세.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 형태를 지형이라고 하고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를 지세라고 하죠. 그 평면도인,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세는 안 나타난다고요.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는 뭘 봐야 되냐면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 도면을 보거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지형도 공법에 보면 국토법에 보면 뭐 지형도면 시도의사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지형도 또는 그러면 산악지도 이런 거 등산 같은 거 보면 그 등고선 간격이 좁은 게 경사가 심한 거에 넓은 게 심한 거에 경사가 어디가 더 심해요? 좁은 게 경사 급경사죠. 좁은 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최단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경사는 심할 거 아니에요. 급경사인지 완만한 경사인지 이게 등고선만 보면 정확하게 모르니까 현장 답사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지자체별로 너무 그 경사도가 심한 데는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경사도가 몇 도 이상인 데는 안 된다. 이게 지자체 조례에 다 있다고요. 너무 급경사는 사가지고 건물 짓기 힘들겠죠. 산 같은 거. 완만한 경사는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지형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세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요거는 뭐 공법에서 아마 했죠. 국토법에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간략하게만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공법에서 한두 문제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 만료 시 재지정 안 하면 지정기간 만료 다음날 해제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누가 지정해요? 네? 지정권자, 공법에서 안 배웠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하냐고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 2번 시도지사,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답이 뭐예요? 시도지사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죠. 개정됐죠. 우리 책에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이 공법은 바뀌니까 수시로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합니다. 허가구역. 근데 허가구역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은 사실은.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중요했어요. 거의 우리나라 전 국토의 24%까지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 국토 1%도 안 돼요. 다 해제됐다고 이명박 정부 때. 현실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올해 시험에서도 사실은. 그 정부의 성격을 볼 때 일본 같은 데도 허가구역이 있다가 잃어버린 20년 동안 다 허가구역 다 없어졌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언젠가는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죠. 허가구역.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고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계약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 위반해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허가받아 놓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토지 취득가격의 10%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인 경우 허가받습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습니다. 소유권, 지상권만 허가받습니다. 지상권 허가받는데 지상권은 허가 빼고 나머지는 지상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지상권도 받습니다. 유상인 경우. 무상이면 안 받고요. 유상이면 돈을 주는 걸 유상이라고 하죠. 무상은 공짜가 무상이고요.
토지거래 허가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공법에서 또 했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국토법상 허가받으면 농지법 제8조에서 농지취득자의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국토법상 허가받으면. 자, 그 다음에 허가는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근데 우리 표가 이게 뭐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이 초과하는 경우 허가 받는데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공법시험에 한두 번 나왔지만, 왜냐하면 실제로는 180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적을 다 정해놨죠, 이미. 그래서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공법시험에 나온 적은 있고 중개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오히려 농지 취득자격증명 이게 중요합니다. 중개실무상은 농지가 앞으로 여러분들 임야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농지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큰 흐름을 본다면 산에 임야에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농지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가격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 가치가 어디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임야가 더 싸겠죠, 싸기는? 지금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겠냐고요? 싸기는 지금 현재 가격은 임야가 싸고요. 미래 가치가 어디가 있냐고, 임야하고 농지하고. 네? 네. 농지 해야 됩니다. 임야가 아니라 큰 흐름은 우리나라 전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30%가 평지입니다. 그 30% 중에서 지금 도시와 용지가 6.8%입니다. 공장, 뭐 아파트 이런 거 주는 거 6.8%고 나머지 거의 약 23%가 지금 농지입니다. 전국토의 23% 정도가 농지. 시험에 뭐 몇 %가 농지냐 이런 거 안 나오니까요.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 큰 흐름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농지를 취득해야 되냐면 농지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 농어촌 특별세 내고 있잖아요. 지금 취득세에도 특별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내고 있죠. 농업인들은 농어촌 특별세 내가지고 먹이 살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 게 우리나라 잘 사는 길이에요. 세계에서 200개 국가 중에서 지금 농업 수출 국가가 50개 국가입니다.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산모자 가고 있어요. 계속 심으면 됩니다. 베트남 같은 데는. 베트남 쌀은 거의 풀풀 난리가고 우리나라 쌀하고 좀 종자가 다르잖아요. 뭐 캘리포니아 칼로스 같은 거는 우리나라 쌀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우리나라 종자 심으면 또 그 나라에서 잘 돼요. 그래서 수입해 먹는 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이라고요. 근데 전부 농사 못 짓게 해버리면은 전부 다 농약 먹고 자살하니까 농지를 비싼 가격으로 도시 사람들이 사줘야 돼요. 그래서 농지는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요. 우리 헌법에는 보면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농사 지을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 근데 지금 실제로는 농지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헌법 개정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으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주말 체험용 농 이거 농사 안 지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편법을 다 허용해주고 있다고 주말 체험용 농이라든지 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면 다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런 예외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엄밀하게 보면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헌법이 잘못된 건데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개정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전두환 정부 때 개정하고 지금 개정 못했죠? 지금 이번에도 지금 헌법 개정 할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헌법은 개정되긴 되어야 돼요. 여러 가지를 바꿔야 돼요.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농지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좀 불합리하다고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농지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 그래서 뭐 국회의원 말고 뭐 장관 되는 사람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농지 취득 이런 말 나오죠? 그게 바로 경자유전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임야 취득이라든지 다른 거는 불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 농지만 불법이 있어. 왜? 농사 안 지으면서 취득했으면 불법이라고요. 원칙이. 또 농지 직불금 받아먹는 거 봤죠? 옛날 뉴스에 나왔던 정치인들 직불금 받아먹었다. 왜 직불금 받아먹겠어요? 그거 뭐 몇백만 원 많아봐야 한 1, 200, 2, 300밖에 안 되는데 그거 왜 받아먹냐고요? 2, 300 벌려고? 그게 아니라 직불금을 받아먹으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게 입증되니까 나중에 8년 이상 제촌 자격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경되죠? 100% 감면되고 그게 또 농어촌 특별세까지 감면돼 비과세돼요. 그럼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8년 동안 농사 짓다 팔아먹으면 양도소 차익이 있어도. 그래서 농지 직불금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이 중요한데 농지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